이제 무효의 재생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보죠. 일부 무효가 있고, 두 번째가 무효 행위의 전환, 세 번째가 이제 추인, 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여기서 이제 수험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 무효 행위의 추인이었죠. 전환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요. 일부 무효는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시험에 나오면 간단하게 그냥 원칙을 물어보는데,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일부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인데,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일부만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만 유효가 되려면 145쪽을 보시면 그 요건이 있어요. 145쪽의 요건. 괄호 1번에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괄호 2번에 가상적 의사, 이렇게 있으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판례나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기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았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었어요. 허가구역. 근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토지 매매는 현재 무효죠. 그러자 을이 갑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했냐면, 토지가 무효면 일단 건물만이라도 등기를 넘겨라.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을이 주장하는 건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일부만 무효라는 거예요? 일부만.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지금 방금 봤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체성이 있어야 되고, 분할 가능성,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일체성.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한꺼번에 계약을 했죠. 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 매매 계약은 2월 1일 날 했고, 토지 매매 계약은 4월 1일 날 따로따로 계약했다면 이건 계약이 두 개지 일부 무효란 말이 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분성.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죠. 그럼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상적 의사인데, 그러니까 가상적 의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표현한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추단해내는 의사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토지 건물을 같이 했으면 따로따로 이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함께 이전해요? 함께 이전하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만의 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 판례 입장은 지금 현재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라면 일부만 무효라는 거예요? 전부 무효? 전부 무효죠. 그럼 이 가상적 의사는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석의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그럼 어떤 해석을 하게 될까요? 정답만 안 들리죠? 보충적 해석을 합니다. 제3자,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반인.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밑에 145쪽 판례박스에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이 나와요.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137조의 일부 무효가 양적인 거라면 무효행위 전환은 질적 일부 무효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가 A인데 이게 무효라는 거죠.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되었다. 근데 이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다 보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A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도 했었을 것이야 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A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준다고요? B로 전환시켜준다. 그러니까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된다고 했죠? A가 B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럼 뭐 대표적으로 본 게 뭐 있었냐면 타인의 자,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한 거죠. 출생신고의 대상은 혼인중개자, 혼인중개자를 출생신고하는 건데 완전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를 했냐면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서
이 아이의 부모 동의를 얻어서 한 거야. 그러면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줘요? 입양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무효행위 전환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되어 가족법상 행위도 적용되는 거예요. 가족법상 신분행위에도 전부 적용되고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무효행위 전환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요 용어가 시험 지문으로 자주 등장이 된다고 했죠. 이게 왜 자주 되냐면 딱 하나 때문에. 뭐 있었죠? 불공정행위요. 지난주에 우리 첫 시간에 봤죠?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느냐? 인정된다. 그러니까 불공정행위에 적용되죠.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될 수 없어도 뭐는 된다는 거예요. 전환은 가능하다. 그럼 같이 봤던 판례가 이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를 같이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부재소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다라고 했죠. 불공정행위 하면서 소송 제기 못한다 이렇게 합의하는 건 당연히 무효고요. 당연히 부재소 합의가 있어도 소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고, 전환은 요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원칙은 소구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틀려. 처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추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소구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구표가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약정을 한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이때 약정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나 소송행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구표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족법상 행위로 봤던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기아 사건이 있었죠. 버려진 아이, 3살 난 버려진 아이를 주워와서 키운 사건. 그러니까 3살 난 버려진 아이를 주워와서 키웠어요. 왜 키웠냐면 내 자식으로 하고 싶어서. 어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입양의 의사가 있죠. 근데 이 입양은 그 버려진 아이의 부모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무효예요. 근데 얘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 무효인 입양이 추인되었다면 추인 시부터 그 집 자식이에요? 주워왔을 때부터요? 주워왔을 때. 뭐가 인정되냐면 소구표가. 그래서 무효인 소송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무효인 소송행위도 나중에 추안이 되면 이것은 처음부터 유효한 소송행위로 다뤄주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첫 번째, 소구표가 없다.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이 무효는 그 대상이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우리 유동적 무효 전 시간에 계속 봤잖아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되어 처음부터 유효. 처음부터. 그게 유동적 무효고, 이건 지금 처음부터 유효가 아니라 무효인 건 무효인 거고 이제 새로운 행위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무효를 대상으로 하냐면 확정적 무효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103조, 104조. 반사회적 불공정 또는 강행법규 위반은 아무리 추인해봐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사례 문제로 슬쩍 끼워 넣을 때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후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무효잖아요. 그건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추인할 때 당연히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소멸, 제거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남아있으면 이건 아무리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하고 가장매매를 합니다. 갑이 을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 넘겨주는 표시를 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요. 그리고 갑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 을과 짜고 했어요. 그럼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근데 을이 허위로 넘겨받은 거지만 이게 사용해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게 얘가 진짜 사고 싶다. 그러면 두 사람이 뭐 새로 매매계약서 쓸 필요 없고요.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뭐 하면 된다고요? 추인하면 돼요. 그럼 얘들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게 되면 가장매매가 소급해서 유효한 매매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진짜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진짜. 이제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고요. 그럼 만약에 얘들이 이제 추인을 할 때요. 추인할 때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아직도 없어요. 그러면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려면 추인 당시에 갑이 실제로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만약에 추인할 때도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진짜로 없었다면 그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가장매매인 거죠. 그래서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려면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소멸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인 당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 않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유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추인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인데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추인에서의 추인은 단독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이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 추인도 단독행위라고 해버리면 을이 일방적으로 추인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누구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추인은 단독행위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합의를 요구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우리가 등기부를 봤었어요. 등기부를 보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등기가 가장매매로 이루어진 거니까 무효등기예요. 무효등기. 근데 을이 추인해서 이제 진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려면 이 무효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하고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등기부에 무효라고 찍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말소하고 또 등기하고 할 필요 없고 이 무효등기를 둘이 합의해서 그냥 써먹을 수도 있죠. 그게 뭐예요? 무효등기의 유용 또는 무효등기의 전용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얘네들이 이 등기를 그대로 써먹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이게 가장매매 당시부터 처음부터 유효등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유효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뭐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다. 무효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소급효가 없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이해관계인,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장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절대로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 게 뭐였냐면 멸실건물,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건물, 신축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용하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급효가 없고요. 그리고 제3자가 있으면 주장할 수 없고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새 건물 등기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채권자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았어요.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예요? 변제 시예요? 변제하는 순간 이 채권이 없어지니까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돼요? 무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말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을이 나중에 갑에게 1억 원을 또 빌려요. 그러면 이것도 원칙대로 하려면 무효인 등기, 이미 돈 갚았으니까 이 저당권부터 말소하고 새롭게 갑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다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티도 안 나는데 굳이 돈 써가면서 그렇게 안 하고 이 등기를 뭐 한다고요? 그냥 써먹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병이라는 후순위의 저당권자가 있었다. 그럼 얘가 채무를 변제하는 순간 이게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병이 2번이지만 이게 2번이에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한 번 더 써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한 번 더 써먹을 테니까 넌 다시 내려가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현재 등기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얘랑 비슷하게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옛날 건물 등기부를 이 새 건물 등기부라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비슷하게 지었어도 구건물과 신건물은 동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용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이게 뭐 무효의 전부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149쪽. 149쪽의 예제를 보면 무효와 취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OX? 틀렸죠.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 등기를 유효 등기로 전용한다. 무효 등기에 유용, 전용이죠. 그럼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없다. 정답 1번. 여기서 약정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약정은 소급표를 주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 유용하기로 약정했다는 거야. 소급표 약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예. 답은 바로 1번이고요.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소급표 없다고 했죠?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우리 지난주에 본 거죠? 무권대리랑 비슷한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권리자. 다만 현명을 했냐 안 했냐 차이기 때문에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에서의 본인 추인과 마찬가지로 다루겠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막 줄도 걷을걸요? 예, 왼쪽에 148쪽에 괄호 1번 끝에서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똑같이 다룬다라고 했고요. 5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남아있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효고요. 그 다음에 취소. 우리가 지금 무효를 봤는데 일단 무효 취소라는 건 성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효라는 것은 성립은 되었지만 효력이 없다. 언제부터 없는 거냐면 처음부터. 그런데 취소는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유효해요. 일단은 유효. 세모.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불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 상태죠. 그런데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상실이요? 처음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취소는 뭐가 있다고요? 소급표가 있다. 그럼 결국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아진다고 했어요? 무효랑 같아져요. 취소하면 무효랑 같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후에 추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추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추인했다면
그건 취소행위의 추인이에요?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그럼 취소했으니까 당연히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럼 소급표가 없는 거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취소행위의 추인입니다. 그러면 취소행위의 추인은 불확정적 유효 상태인데 얘가 취소하지 않고 추인을 하게 되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그래서 취소행위의 추인은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취소행위를 추인한 다음에요. 나중에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취소에서는 취소의 소급표, 그리고 이제 추인, 제척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뼈대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될까 안 될까요? 법률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취소행위를 추인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취소행위의 추인은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취소를 하면 불확정적 유효의 확정무효예요. 확정무효죠. 그러면 취소한 다음에는 취소행위 추인은 나올 수 없고요. 어떤 추인만 나올 수 있다고? 무효행위의 추인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이해되셨어요? 예. 교재 한번 보고 갈게요. (153쪽에) 한번 보세요. 153쪽에 그 앞부분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의 추인이라는 것은 불확정적 유효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건데 이미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추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가 됐으니 무슨 추인은 된다고요?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는 인정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사기를 당해서 기분 나빠서 그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은 어떻게 됐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사기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원래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저도 뭐 큰 피해는 아니었고요. 그럼 이 경우에 이미 취소를 해놓고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소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취소해놓고 뭘 취소권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 추인은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이미 뭐 해버렸으니까. 취소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죠. 그럼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뭘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고? 새로운 법률행위죠.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가끔 우리 시험에도 한번 그렇게 나왔고요. 취소한 이후에 추인하면, 이렇게 말하면, 취소 이후에 추인하면 그거 무슨 추인이라고요? 무효행위 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인데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세 번째, 대리인. 네 번째, 승계인.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취소는 제한 능력자,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 오해 있어요? 맞는 거예요. 얘네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딱 법이 정해놨고 얘네들만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제한 능력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얘네들이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해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어차피 취소하면 그 계약을 소멸시키고 법률행위에서 책임을 벗어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취소한 다음에 취소를 또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였죠. 취소하면 그것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건 취소가 아니라 뭐였어요? 추인.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취소행위의 추인은 자기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추인을 하면 이제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럼 추인을 하면 이제 이 미성년자가 계약상의 책임에서 벗어나요? 책임져야 돼요. 져야 돼요. 확정 유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하게 하면 안 되겠죠.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만 돼요. 근데 취소는 그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건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착오나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 재착사 나왔고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가 안 되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었다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럼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따로 있어요.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죠. 법정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승계인은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인,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인 뭐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취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취소권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소유자인데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이 땅을 팔았다면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같이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은 놔두고 너는 취소권만 가져 라고 취소권만 승계하는 게 돼야 안 돼? 그건 안 돼요. 취소권만의 승계는 안 되고 법률상의 지위가 승계가 돼야 합니다. 이게 이제 취소권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소권의 행사. 취소권을 행사할 때 이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뭘 붙이면 안 돼요. 조건, 기한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면 조건을 붙인 취소를 했어요. 조건을 붙여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만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무효인 거예요? 전부 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전부 다 무효가 되죠. 그렇죠? 계속 말하기도 쑥스럽고. 근데 지난번 시험에 그게 나왔단 말이죠. 지난번 시험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된다. 전 다 맞히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틀리더라고요. 분리 안 돼요. 전부 다 같이 무효. 단독행위니까 조건, 기한 붙일 수 없고요. 그리고 행사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방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취소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하죠. 자, 판례 이런 거였어요.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갑이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사기당한 거니까 이 사기로 인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재고로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건데, 근데 이 갑이요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 우리 법원은 취소의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등기 말소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판결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 말소 청구에 취소권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 줄 건지 이거죠. 당연히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는 건 당연히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은 반드시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전받은 을이 이걸 다시 병에게 팔아서 현재 제3자 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사기당한 갑은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야? 병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을한테 취소하는 거죠.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에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시험엔 이게 나왔죠. 갑이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을이 그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이 갑에게는 정이라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었고요. 자, 사례를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중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모두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럼 취소권자하고 상대방을 찾는 거예요. 자,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갑, 정. 갑은 제한능력자고 정은 법정 대리인이죠. 그럼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에요? 을 또는 병이에요? 병이에요. 오로지 병은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력. 자, 취소를 하면 기본적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이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있고 상대적인 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취소는 제3자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취소. 상대적인 건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인 건 뭐가 있죠? 제한능력자. 상대적인 건 차고 사기강목. 뭐 취소라고 해봐야 3개밖에 없잖아요. 제착사인데 이 제한능력자 소수자 보호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능력자 취소는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취소하면 이미 주고받은 건 뭐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선의의 점유자가 있었다. 이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을 할 수 있느냐? 취소 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을 규정한 민법 제201조가 여기에도 적용되죠. 우리 점유자 회복자 관계, 물론 뒤에 가면 또 보겠지만 과실 취득권은 누가 갖는다고 그랬어요? 선의자. 그럼 취소 시, 무효 취소 시에도 선의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우리 이 그림 많이 봤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요. 갑이 부동산을 인도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그럼 이제 받은 걸 서로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둘 다 이제 선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이 취소되었을 때 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요. 이 을은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서 얻은 과실 반환해야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조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은 무효 취소 시에도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얘는 이제 받은 돈을 돌려줘야죠. 그럼 받은 돈을 돌려줄 때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야 하지 않아요. 이자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게 공평하죠. 얘도 과실을 꿀꺽하니까 얘도 운용이익을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할 때 항상 같이 비교했던 게 뭐예요? 해제.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원상회복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시는 일반 원칙 부당이득이고요. 그럼 원상회복할 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다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면 얘도 돈 받은 거 돌려줄 때 이자 가산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언제부터 가산합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때 붙이는 이자의 법적 성질은 채무 불행으로 인한 이행 지체 책임이에요? 부당이득적 성질이에요? 여기 이자 붙이는 이유가 채무 불행 손해배상으로 이행 지체 책임으로 붙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부당이득이에요? 여기까지가 부당이득이에요? 만약에 해제 시에 붙이는 이자가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잘못이 없으면 이자를 안 붙여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당이득 성질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할 때 무효 취소 시에는 선의자가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어떤 거 제가 말씀드렸냐면 취소와 해제 중에서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건 뭐예요? 취소와 해제 중에서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건 취소죠. 왜냐하면 취소는 선의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악이자는 못하잖아요. 근데 해제는 선이 악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원상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라고요? 취소 시에 달라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칙이 있죠. 제한 능력자는 받은 것을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만? 현존이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갑이 있는데 갑이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팔았는데요. 등기를 넘겨줬는데 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근데 얘가 나중에 봤더니 18살의 미성년자예요. 그 미성년자가 1억 원 받아가지고 1억 원 가지고 3천만 원은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탕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4천만 원은 생활비로 썼고요. 남은 3천만 원은 나중에 한 번 더 쓰려고 자기 책상 안에 꼭 숨겨두었어요. 근데 이랬는데 엄마가 알고 계약을 취소시켰어요.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얼마를 반환해야 되느냐 문제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3천만 원이 책상에 있는 건 당연히 현존이익인데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생활비 현존이익이 아니에요? 현존이익. 여기까지 반환을 해야 한다. 7천만 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활비라는 건 이 돈이 아니면 다른 돈이 반드시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현존이익. 우리 시험에 지난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한 능력자가 받은 돈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를 줘야 돼요? 전액 다 줘요. 생활비로 들어간 건 현존이익이니까. 그러면 이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이 규정이 제한 능력자가 아닌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랑 의사무능력자랑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얘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현존이익 반환이라면 얘도 당연히 그 정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판례 입장이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효력에 관한 내용들을 봤어요. 교재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본 거냐면 153쪽에 걸쳐서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인 나오죠. 요즘에 공부하기가 힘드시죠? 요즘에 힘들어. 계속 힘들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이제 공부를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좀 못했던 분들은 초조해서 좀 힘들고요. 공부를 계속 해왔던 분들은 좀 지겨워져서 힘든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때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각종 자료들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예. 뭐 이 학원 저 학원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특강도 하고 이러면 특강 자료도 가져오시고 막 이렇게 봐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보셔도 돼요. 있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몇 점만 넣으면 돼요. 60점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자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도 좋은 자료가 많겠죠. 근데 그거 봐봐야 시간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죠. 1 곱하기 10하고 10 곱하기 1은 같이 10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것과 10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거하고요. 어느 게 훨씬 더 시험에 도움이 되냐면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게 훨씬 도움돼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그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어디서 많이 공부를 했냐면 신림동에 가서 공부 많이 했어요. 신림동이 고시촌이거든요. 신림 2동과 신림 9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산이에요, 산. 신림동이 이렇게 좀 높은 지역이 높아요. 여기 이제 큰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처음 하러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 20살 갓 넘은 젊은 친구들은 높은 데로 갈까요? 낮은 데로 갈까요? 당연히 낮은 데로 가요. 여기가 고시원비도 훨씬 비싸요. 처음에는 이제 나 공부 시작해요. 좀 도와줘요. 이렇게 집에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금방 될 줄 알죠. 일로 가요. 근데 금방 되나?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겨울 되면 길도 많이 미끄럽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누가 살고 있냐면 소위 노장들이 살고 있어요. 노장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노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 30 넘어간 친구들. 그 정도면 노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20대 초반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30 넘어가면 10년 공부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처음에 여기 들어온 애들이요. 선배님 계시니까 인사하러 막 가죠. 그래서 선배님 저 공부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쓸데없이 책 이것저것 사지 마. 제일 눈에 보기 좋은 기본서 하나 사서 그거 10번 이상 봐. 문제집도 쓸데없이 많이 사지 마. 한 권 사서 계속 봐. 모의고사는 딱 몇 개 좀 봐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도 얘들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 아니에요. 네, 형. 이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노장들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해요. 지겹거든요. 이 책을 딱 보면 공부해볼까? 임의추인, 다음은 법정추인이지. 조건 나오겠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거단다고 하죠. 그럼 이제 이 노장들은 어떤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학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쪽은 학원도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럼 학원에 가면 이제 이 노장들의 특징은 일단 맨 뒤에 앉아서 팔짱을 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면 처음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쟤 몇 학번이지? 예. 나보다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그래요. 강사도 밥 먹고 한 게 공부고 이 수험생도 밥 먹고 한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왠지 내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몇 번 지나면 또 지겨워지니까 못 와요. 그럼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젊은 애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요. 형 덕분에, 형의 가르침 덕분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 노장들은 이 골방에서 또 소주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들이 내려와서 무슨 얘기 하냐면 그 형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끔 점심시간에 만나서 형 그거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답뿐만 아니라 그 학설이 나오게 된 야사까지, 배경까지 다 설명해줘요. 시험 보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답답하니까 뭐 대학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 가서 뭐 교수님들 박사 논문 읽어보고 지적 호기심은 충족되겠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올 것은 그 교재 안에 거의 다 들어가요. 그거 벗어나서 출제하면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넓게 여러 권 본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료 구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것만 보셔도 충분하고 난 만족을 못해서 다른 거 보고 싶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동료를 원한다면 동료를 위한다면 자기만 보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예. 그 보여주시면 그 동료분의 마음이 매우 흔들려요. 예. 제가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오래 했는데 수험생의 마음을 잘 알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니까요. 아침에 문제를 풀었는데 잘 풀려. 난 됐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녁 때 문제가 안 풀리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 있는 것만 많이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거 보지 말고. 저는 한 여기까지 있다가 내려와. 네. 옛날 생각나서 마음 아프니까 쉬었다 보죠.